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 의원을 감금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하며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에야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 건데요. 모두 유죄임은 인정됐지만 국회법 위반 시 의원직을 잃게 되는 기준보다는 역시 모두가 낮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주도한 법안 신속 처리를 극렬 저지하며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전원 유죄. 재판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에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400만 원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송원석, 김정재 의원은 1,150만 원씩, 이만희 의원 등도 각각 수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물리적 저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고 저항권 행사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두 혐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법 위반 선고는 벌금 400만 원이 나온 게 최대여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 6명 모두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여한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19년 4월 국회의 모습은 정글과 같았습니다. 공수처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의 시도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인데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임에도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가 폭력과 고성이 난무했던 상황, 이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충돌은 2019년 4월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을 몸싸움 끝에 강제로 끌어낸 겁니다. 인편 접수가 안 되자 팩스로 서류를 보냈는데 이번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낚아채 갔습니다. 33년 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급기야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빠루까지 등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다친다 하지 마. 풀어달라 무릎까지 꿇은 최 의원은 창문틈으로 내보내달라 호소하다 급기야 112에 신고했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최루탄과 주먹질이 난무하는 정글 국회를 막자며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던 국회 선진화법. 도입 7년 만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회의장 앞.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앞에서도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몸싸움과 인간 방패에
충돌만 남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DNA를 갖고 있는 한국당만이 이런 불법을 마음 놓고 자행할 수가 있어요. 2019년 4월 25일과 26일 국회에서 대화와 질서는 찾을 수 없었고 폭력으로 얼룩진 대결 끝에 국회의원 수십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하진 않았지만 1심 재판부는 면책특권 대상이자 저항권 행사였다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회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도 판단했는데요. 김지인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항권 행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또 당시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둘 다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이 중대하게 침해될 때 인정되는 수단이며 면책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당시 국회 상황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행위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최 의원을 밀고 앉히는 등 폭행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을 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득을 위해 찾아갔을 뿐 폭행 사실이 없다던 피고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당시 쟁점 법안이 위법하게 제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흠결은 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심 형량은 의원직 상실형을 요청한 검찰 구형보다 낮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회 안에서 이뤄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대한 쟁점 법안을 불과 3, 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당시 자유한국당 주장 등이 전혀 근거가 없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해 비롯된 사건이라며 이후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하지 않았고 대체로 상대방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했다고도 했습니다. 항소심으로 이어진다면 2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형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권에선 봐주기 판결이라며 유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모두 면책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법원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다며 앞으로도 힘을 내 싸우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며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한 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의원직 상실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범여권에서도 실망스럽단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딨냐. 국회의 본질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면서도 사실상 모두 면책됐다며 나경원 의원 등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판결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고 유죄가 선고돼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 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은 걸 언급하며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등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가깝게 지냈던 인물로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던 50대 남성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였고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연결해준 이모 씨가 도피 약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가 오늘 오후 4시 9분쯤 체포됐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린 뒤 종적을 감춘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특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충주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9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사들여 주가를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른바 1차 주포의 소개로 김건희 씨의 DB증권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0년 5월쯤 이 계좌에서 통정 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 씨와 김건희 씨를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 공판에선 건진법사가 보관하고 있던 김 씨의 휴대폰에서 나온 김 씨와 이 씨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 씨가 내 이름을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되냐, 도이치 2차 주포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며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다고 말하자 김건희 씨는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2013년에는 김 씨가 난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대는데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특검은 기술이 주가 조작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씨를 상대로 김 씨와 관계는 물론 김 씨가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 씨의 도주를 도운 사람이 있는지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재판에 안 나오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부랴부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사실상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감치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단호하게 나오자 갑자기 불출석 입장을 접은 건데요. 그동안 오리발을 내밀며 부하였던 군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모습과 달리 유독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선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법정에 나타납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사실상 구속기간을 연장시키는 감치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재판 당일 오후에 불출석 입장을 철회하고 나온 겁니다.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까지 한 윤 전 대통령은 정작 특검이 질문을 시작하자 증언을 거부합니다. 특검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습니까? 제 그 사건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증언은 제가 아까 주신 그 자료에 보니까 148조 뭐 1항인가 해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특검 조사 당시 개헌 문건을 나눠준 것이 맞다며 개헌 문건을 보지도 못했다는 국무위원들을 직격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재판에선 역시 답을 피했습니다. 다들 나눠준 것은 맞거든요. 장관들이 내란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술하신 거 맞습니까?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여러 차례 개헌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고 자꾸 저한테 반대 취지로 재고를 좀 원하고 또 뭐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도 또 따로 말씀도 하시고 뭐 이랬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선 사전에 얘기 못해 미안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원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안에 전화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네, 뭐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증언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이나 언론사, 민주당사에 군병력을 보내려 해서 자신이 막았다는 겁니다.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 제가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사후 부서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자신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폐기 전에 증인의 허락을 받은 적은 없고 그건 맞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네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때는 국무회의가 필요 없다고 한 전 총리에게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자기가 그렇게 진술했냐며 조서가 엉망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내란 재판에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허가도 없이 발언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구금 장소에 유치되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구치소에 갇히지도 않고 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법원을 실제로 습격한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변호인은 심지어 재판장을 향해 너는 이제 죽었다는 식으로 욕설을 섞어가며 협박과 모욕을 퍼부었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돌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십니까? 11월에 공소시청이니까 김용현 장관의 왜 오신 겁니까? 사전 허가 없이 재판에 들어와 발언을 시도하던 이들은 재판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반발하다 결국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직권 남용이다. 감치해 주어서 감사하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0시쯤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도 전에 풀려났습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이들이 일체 답변을 거부하자 구치소에서 집행장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한 겁니다. 집행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가시죠. 이렇게 된 거 진짜로. 이하성 변호사님께서 이제 진술을 안 하시니까 저도 진술을 안 했고요. 그래서 판사한테 내 이름 모르냐고 했더니 모른대요. 피고인의 이름을 알 수 없어도 구속영장에 인상, 체격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돼 있고 더군다나 변호인들의 이름과 직업, 소속 로펌까지 공개돼 있는 상황. 그런데도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막무가내 법기술이 통한 겁니다. 풀려난 이들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했습니다. 판사 놈, 이진관이 놈한테는 불법 구금, 불법 재판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그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교정당국은 신규 입소자를 받을 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입력하도록 돼 있어 규정에 따른 거란 입장입니다. 변호인들은 감치 명령을 중지해달라며 항고장까지 제출했지만 내일 예정된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 변론을 하러 나왔을 때 다시 감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내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강제 수사를 앞두고 교회 PC가 대거 교체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 인멸 의도는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5일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6개월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폭동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교회 PC와 전광훈 목사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난 핸드폰 못 쓰니까 이걸 차라리 포렌식을 해가지고 가라 그래서 USB 넣어가지고. 그런데 경찰 압수수색 2, 3주 전인 지난 7월 중순 사랑제일교회 사무실에 있던 PC가 대거 교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교회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들어올 줄 알고 전부 바꿔놨다고 하더란 취지의 대화 녹음도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월은 3대 특검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내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극우 세력의 대북격인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랜 기간 밀착해온 만큼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무실 PC는 정기 교체 주기에 따라 7월에 계획대로 교체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서부지법 사건은 1월에 발생했는데 수사 대비 목적이었다면 6개월 뒤인 7월까지 교체를 미룰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내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갑니다. 이틀 전 첫 조사 때 전 씨는 기자들 앞에서 40분 가까이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2시간 반 만에 귀가했습니다. 5년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들고 나왔던 엑스레이 사진을 이번에도 취재진 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수술을? 이게 그러니까는 벌써 오래됐지 벌써. 10년 넘었어 10년. 전 씨는 폭동 교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를 대며 조사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식이어서 경찰 조사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림입니다. 전 정권 시절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했던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감사원이 스스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데요. 표적 감사를 반대했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구체적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전 정권 인사들과 정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표적이 된 사람 중 하나가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그 내부 제보 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주도했던 고강도 감사에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까지 했지만 막상 10달 만에 나온 결론은 초라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 요구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이게 감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뜻 아니냐며 전 전 위원장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저를 직접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감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결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에 대해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비위 제보를 들어 감사에 착수했는데 실제로는 사전 자료 수집 절차가 없었고 착수 결정부터 내렸던 겁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 지침까지 어기며 급하게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주심위원이자 표적감사에 반대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한 정황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조 위원을 최종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고 유병호 당시 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한 뒤 유 총장이 재결재를 마친 뒤에야 조 위원을 다시 추가하는 전산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에 대해 3년 넘게 이어온 공수처 수사 결과는 올해 말 나올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감사였다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이번 TF 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젯밤 승객 200여 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됐다는 소식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충돌 사고의 원인이 황당합니다.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다가 무인도에 충돌한 건데요. 먼저 윤소영 기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한복판 무인도에 충돌한 여객선. 267명이 탄 대형 여객선 퀸 제노비아 2호는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리병이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크게 부딪혔어요. 좀 아찔했겠어요. 예. 아찔했는데 이제 살아서 다행이니까. 동쪽으로 진도를 끼고 들어온 퀸 제노비아 2호는 장산도 해상으로 북동진했습니다. 무인도인 족도를 1600m 앞두고선 오른쪽으로 선회해야 할 지점을 지나쳤고 시속 40km로 직진해 3분 만에 족도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조타실 근무자는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인 조타수. 좁은 해역이라 전방을 주시하고 수동 운전을 해야 하는데 배는 자동항법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수동 전환해 선회해야 할 시점에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아무튼 저희는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장은 당시 휴식 시간이라 조타실에 없었지만 해경은 위험 구간에는 선장이 조타실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한 뒤 선장을 포함해 3명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선체 CCTV와 항해 기록 저장 장치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좌초 당시 충격을 받은 승객 3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대부분 퇴원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이번 사고는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침착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대피 과정을 살펴보면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충돌 후 동요말라는 첫 안내 방송 이후 10분 가까이 아무 안내가 없었고요. 불안한 일부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스스로 챙겨 입고 갑판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서희령 기자입니다. 평온한 밤바다 위를 달리던 대형 여객선이 갑자기 큰 충돌음과 함께 멈춰섰습니다. 쿵쿵 소리 나면서 갑자기 멈췄어요. 아이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항해사가 배를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무인도와 충돌한 건 어젯밤 8시 16분 전. 항해사가 해상교통관제센터로 사고를 알렸고 곧바로 해경이 20여 분 만에 출동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승객들은 승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질서를 지켜 빠르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구조하는데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정신없죠. 그 구조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방금 왔는데 노약자나 이렇게. 예, 노약자하고 여성분 먼저 하고 저희가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일부 승객들은 배가 무인도와 충격한 이후 10분에서 20분 동안 아무 방송도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안내 방송 나왔거든요. 확인 후에 안내해 주신다고 하고. 불안감이 커진 일부 승객들은 스스로 갑판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 객실에 계셨던 분들도 다 일어나고 구명조끼 입고 난간을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선사 측은 사고가 난 직후 상황 파악 중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방송을 2번 했지만 이후 10분 가까이 추가 방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저희 신랑이 밖에 나가서 물어보고 상황을 좀 많이 빨리 파악할 수 있었어요. 10분 뒤 좌초됐지만 침수는 없고 해경 도착 후 곧바로 하선 조치하겠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선사 측은 해경과 비상탈출 계획 협의를 통화로 진행하고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지적됐던 해상관제센터 VTS의 허술한 운영이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배가 3분 동안 항로를 이탈했는데 관제센터에서는 이걸 못 받고 충돌을 멈출 마지막 기회도 놓친 겁니다. 심지어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난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입니다. 섬들이 오밀조밀 몰려있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은 항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역에선 수동운전을 해야 하는데 당시 목포 선박관제센터에서 배 항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꿔야 할 변침 지점에서 배가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1.6km, 시속 40km의 속력으로 3분가량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에서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제를 아예 못한 겁니다. 해경은 하루 200~300척씩 오가는 상황에서 관제사가 봤더라도 사고 예방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선박의 이상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박과 교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인가, 이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고 시각 해당 해역엔 배가 5척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관제사 1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배가 5척밖에 없었는데 보지 못했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관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은 관제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관제센터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객선 특성상 고속으로 항해 중이어서 그 부분은 미처 관제사가 교신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해경은 VTS 센터는 CCTV를 확보해 당시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사고는 수습됐지만 같은 항로로 여행을 계획한 승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여객선은 사고 선박이 재배되면서 한 대만 운영되고 운항도 당분간 하루 한 번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목포로 가는 여객선 퀸 제누비아 1호를 타려는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전날 좌초된 2호 여객선 사고 소식에 승객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타고 온 배가 신안 앞바다 근처에서 암초에 부닥쳤다라고 하길래 좀 불안한 감은 안고 지금 배에 승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약 취소는 없었습니다. 제주에서 목포로 가는 배는 퀸 제누비아호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배고 해서 마음이 상당히 불안했어요. 이제 비행기로 와야지 배가 조금 불안하네요. 이번 사고로 목포행 여객선 운항이 당분간 하루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2호 여객선이 수리에 들어가면서 오후 1시 40분 출발하던 배편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후 4시 45분 배만 남았습니다. 선사 측은 제주에서 목포로 가는 탑승객이 하루 약 500명으로 승객 수송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사고 선박이 수리와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운항 일정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불과 보름 전 가스 유출 사고로 1명이 숨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유독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름 만에 반복된 사고, 포스코 그룹 전체로 보면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 공장에서 노동자 6명이 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공장 야외에서 스테인리스강 슬러지, 즉 찌꺼기를 제거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됐고 구조에 나선 포스코 직원 3명이 추가로 가스를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닥에 걸려있던 슬러지 제거 작업 중에 그랬는데 작업자 2분이 상당히 위중한 상태고요. 먼저 중독된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 또 구조에 나섰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나머지 3명은 어지러움 등 증상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포항제철소에선 지난 5일에도 유독가스가 유출돼 50대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비슷한 가스 중독 사고가 같은 포항제철소 안에서 반복된 겁니다. 포스코 그룹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명으로 늘어납니다. 지난 3월 포항제철소 냉연 공장에서 수리 작업 도중 설비에 끼어 1명이 숨졌고 7월 광양제철소에서도 시설이 무너져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자회사인 포스코 ENC의 경우 지난 1월 경남 김해와 4월 경기도 광명과 대구, 7월 경남 의령의 공사 현장에서 붕괴와 추락 사고가 이어져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장인하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안전진단 특별 TF를 만들었지만 11월 또다시 인명피해가 이어진 셈입니다. 포스코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무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일본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군대까지 나서서 경고하기 시작했는데요.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군 남중국해 함대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전투기 편대가 출격하고 군함이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사흘 전엔 인민해방군 계정에 항공모함이 전투를 준비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군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겁니다. 이는 실제 무력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일본 규슈를 겨냥하는 위치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새로 취역한 항공모함 푸젠함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연일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던 중국 외교부는 오늘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만을 침략해 민간인을 학살한 전범 국가가 대만 유사시 운운할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台湾是否有事根本不是日本的事借台湾生事只会给日本找事 이어 오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리창 총리는 일본 측 지도자를 만날 계획이 없다며 일본 측은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발언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풍부한 선택지가 있다면서 추가 보복 조치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취소해 중국 내 일본 기업인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일본의 핵심 산업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에선 2012년 센카쿠 영토 분쟁 당시 중국에서 일었던 거센 반일 시위와 불매 운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100여 개 도시에서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일본 영사관이 습격당하는가 하면 일본 매장과 학교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기업 피해액만 1,400억 원에 달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국내외 주식 투자자들을 잔뜩 긴장시켰던 발표였죠. 오늘 새벽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세계 증시를 억눌렀던 AI 거품론을 일단 잠재웠습니다.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급상승했는데요. 김건휘 기자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실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57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83조 4천억 원입니다. 미래의 기대 실적도 더 높여잡았습니다. 내년 1월까지의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CEO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대표 칩인 블랙웰이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팔렸고 클라우드 GPU는 이미 매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There's been a lot of talk about an AI bubble. From our vantage point, we see something very different. 특히 더 많은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AI에 투자하고 매출을 내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장후 시장에서 5% 이상 추가 상승하며 200달러대 진입을 넘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4% 넘게 오르며 사흘 만에 다시 10만 원 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한테 납품하는 이들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주가 같은 경우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다만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언제든 조정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연준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고 들끓던 거품론은 일단 잠재웠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다른 AI 기업들도 과연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어제 경북에서 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고 이후 사위까지 변사체로 발견됐죠. 그런데 노부부가 숨지기 전 사위가 마지막으로 노부부 집을 다녀간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김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이동합니다. 차는 170m 더 이동해 빌라에 멈춰섰는데 사망한 70대 노부부 집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노부부의 사위인 45살 김모 씨. 김 씨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4시간가량 처갓댁에 머물다 나왔는데 이틀 뒤 노부부는 집에서 흉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사위도 2시간 뒤 차로 2시간 떨어진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유족은 장인 부부와 사위 사이가 평소 좋은 편이었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운전하다가 되게 사람들 되게 순한데. 경찰은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1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장인 집을 방문했던 시간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록이 삭제된 건지 녹화가 안 된 것인지 블랙박스 포렌식에 착수했습니다. 사위인 김 씨는 사망 전 아내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경찰은 김 씨가 1년 전 직장을 옮긴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월요일에 출근했다면서 부모님 댁을 방문한 걸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노부부 집 방 안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 2점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에서 한 중소기업 회장의 수행기사가 회장의 가족인 30대 여성과 갓난아기를 차에 태운 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앞. 비상등이 켜져 있는 고가의 수입차 쪽으로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회장의 차를 모는 50대 수행기사입니다. 트렁크에 짐을 넣고 나서 운전을 시작합니다. 1시간쯤 뒤 서울 강남의 한 도로로 이 남성이 운전하던 차가 지나갑니다. 몇 분 뒤 경찰차도 같은 방향으로 향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이 수행기사가 차 안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차에는 회장의 가족인 30대 여성과 갓난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남성이 갑자기 돌변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차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친 뒤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여성은 갓난아기를 안고 급히 이 건물로 뛰어들어가 안내데스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셔서 보안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여성이 도망친 사이 수행기사는 흉기를 분해해 각각 건물 로비 화단과 지하 1층 계단에 버렸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임의동행에 검거하고 3시간쯤 뒤 남성이 버린 흉기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남성이 흉기를 버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소년원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제보해 왔는데요.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 소년원에서 소위 성찰 자세라는 걸 반복하다가 다쳤다는 주장인데 제보는 MBC 정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6월까지 서울 소년원에 있었던 17살 김모군.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걸을 때 왼쪽 다리를 접니다. 소년원을 나온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성찰 자세를 하다 다쳐서라고 주장합니다. 별거 아닌 행동에도 병사들 기분이 나쁘면 시키는 것 같아요. 깜지를 기간 안에 못 썼다고 성찰 자세를 했어요. 김 군이 말하는 대로 성찰 자세를 해봤습니다. 까치발로 쪼그려 앉되 허리는 곧게 펴고 손은 무릎에 올려두는 자세입니다. 김 군은 성찰 자세를 길게는 30분간 수시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소년원 출신 10대도 하루 2-3번씩 했다며 자세가 흐트러지면 욕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군 어머니가 물어보니 소년원 측은 성찰 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쪼그려 앉아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성찰 자세인데. 그게 성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뒤꿈치를 들고. 네네네네. 그거는 한 적이 있고 하는데. 하지만 체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른인 제가 해봐도 중심 잡고 서 있기도 몇 초도 힘든 자세던데요. 체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좀 더 각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청소년들을 교육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보호시설인 소년원은 훈계와 단체 활동 배제, 근신 등의 징계만 할 수 있지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군 측은 소년원 체벌 실태를 밝혀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규율을 위반한 학생이 교사의 지적에 흥분하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앉도록 했는데 바닥이 더러우면 엉덩이를 대지 말고 쪼그려 앉으라고 한 것이지 체벌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욕을 하거나 인권 침해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김군이 소년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며 디스크가 체벌 때문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순방국인 이집트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과 함께 경제, 교육, 문화,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로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이집트 수교 30년이 되는 해 카이로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이집트 국영 언론 알-아흐람 기고글을 통해 양국 관계가 나아갈 길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나일강의 기적으로 일궈내겠다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이집트의 비전 2030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선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협정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 공식 오찬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 언론 발표문에 양국 정상이 경제산업 분야 등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집트의 지지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K방산에 대한 양국 정상의 협력 의지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두 번째 순방지인 이집트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카이로 대학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동 구상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카이로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고층 건물 건설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직접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서울시는 여전히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철회된 사례는 어떤 게 있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웅장하게 자리 잡은 멋스런 석조 건물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항구 도시 리버풀은 지난 2004년 항만 지역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대적인 도시 개발이 시작되자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항만 경관의 고유성과 온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위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8차례에 걸쳐 경고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도심 부근에 대형 축구장이 건설되자 유네스코는 경관이 회복 불가능해졌다며 세계유산 등재를 철회해버렸습니다. 리버풀은 축구장이 항만에서 3km나 떨어진 공터에 지어졌다고 항변했지만 유네스코는 단호했습니다. And their guidelines all weren't ever very clear of what they wanted. It was always clear what they didn't want. 리버풀과 같은 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던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도 5년 만에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유네스코의 개선 요구에도 4차선 다리 건설이 강행되자 세계유산 등재를 철회한 겁니다. 드레스덴은 주민 투표로 결정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경관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거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돼 등재될 때 결정적이었던 특성이 사라지게 되면 등재를 철회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관입니다. 서울시가 고층 건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의 위치는 종묘에서 불과 170m 떨어져 있습니다. 3km 떨어진 곳에 축구장을 지었다가 등재가 철회됐던 리버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깝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미 국가유산청에 종묘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자신들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버풀은 8번, 드레스덴은 3번, 우리도 이제 처음으로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철회됐다가 다시 등재된 사례는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요즘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병원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거나 미리 앱으로 예약해 대기를 해두는 게 편리한데요. 최근 독감이 크게 유행해 진료 받으려는 환자가 많기도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고 있는 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진료 시작 시간 전부터 독감 증세 환자가 기다립니다. 8시 반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9시 넘어가면 순식간에 막 20-30팀 대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처에 소아과가 없어서. 근처 다른 구에서 30분 운전해서 오기도 합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기다리면 막 1시간 기다리고 막 이상 기다리니까 차라리 20-30분 걸려서 빨리 올 수 있는 데로 오는 게 좀 나아서.
진료 예약 앱에서는 대기 인원이 수십 명을 넘는 의원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달 일찍 유행을 시작한 독감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숫자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6년치 통계를 보니 지난 8월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175개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부과가 꾸준히 는 것과 대비됩니다. 해마다 100에서 200명씩 늘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도 올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은퇴하는 전문의 숫자만큼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모집 정원 770명 중 141명, 17.4%만 충원된 상태입니다. 저출산과 낮은 수익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소아과를 전공을 하게 된 게 아이들의 웃음이 너무 예쁘고 내가 살아남아서 병원을 유지를 하려면 소아과와 다른 과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소아 응급의료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곳은 22.5%에 불과합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큰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들이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다며 수용을 거절했고 그 학생은 구급차 안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지난해 9년 만에 겨우 오름세로 돌아선 출산율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초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성격의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혜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이준아 씨. 이틀 전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4일 제주항공 참사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통지였습니다. 유가족들과 사전에 일정 조율도 없었고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 언급도 없었습니다. 정보를 미리 공개를 해야지 유가족 입장에서도 전문가들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걸 치료할지 준비를 하고. 공청회를 열게 되면 2주 전에 자료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겁니다. 둔덕과 조류의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항적 자료라든지 관제탑 교신 기록 자료라든지. 무엇보다 피해 유가족들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항철위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체 착륙한 비행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산산조각이 났는데 둔덕 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제, 조류 활동 이런 것들은 다 국토부 산하기관이 다 이해 당사자입니다. 많은 분이 직접적으로 돌아가시게 된 이유는 또 둔덕의 충돌 때문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거기에서 이제 이해 당사자인 거죠. 유가족들의 반발에도 항철위는 공청회를 계획대로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둔덕 문제를 포함해 조류와 엔진 운항 분야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진술 등 조사 진행을 위해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무안공항 활주로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항철위를 독립시켜 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FA 시장에서 100억 원의 대형 계약이 처음 나왔습니다. KT에서 뛰었던 강백호가 4년 최대 100억 원에 하나로 전격 이적했는데요. 이명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의 움직임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어제 2차 드래프트에서 안치홍과 이태양 등의 이적으로 25억 원 이상의 연봉 부담이 줄자 손혁단장이 어젯밤 강백호를 만나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4년 최대 100억 원의 상징적인 계약으로 미국행을 노리던 강백호를 최종 영입했습니다. 좋은 조건이랑 좋은 환경에서 야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팀 선후배들과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앞서 올겨울 큰 손으로 떠오른 두산이 강백호와의 협상에서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원소속팀 KT의 잔류 요청도 있었지만 한화의 통 큰 제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프로 8시즌 통산 타율 3할 3리에 136홈런을 기록 중인 강백호는 좌월 홈런과 중월 홈런이 40% 이상이어서 한화 홈구장 몬스터월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왼손 해결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명확한 수비 포지션이 없다는 우려도 있지만 강백호는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저를 영입해 주신 만큼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격수 박찬호 영입전에서 밀리고 강백호마저 한화에 내준 KT는 4년 최대 10억 원의 백업 포수 한승택과 계약했고 김현수와 박혜민 두 LG 출신 외야수 영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LAFC에 복귀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주말 독일 레전드 밀러가 뛰는 밴쿠버와 플레이오프 8강전을 치르는데요. 밀러가 먼저 묘한 신경전을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답답했던 볼리비아전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꾼 그림 같은 프리킥골. 대표팀에서 자신의 건장을 뽐낸 손흥민은 곧바로 소속팀 LAFC에 복귀해 MLS컵 우승 도전을 이어갑니다. 축구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우승 욕심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축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관문은 밴쿠버와 플레이오프 8강전. 원정 단판 승부에서 5만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이겨내야 하는 데다 같은 시기 미국 무대에 입성한 미넨 출신 레전드 밀러가 버티고 있어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특히 밀러가 분데스리가 시절 손흥민에게 크게 앞섰던 전적을 언급하고 현재 조직력도 밴쿠버가 앞선다고 강조하면서 자존심 대결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I think they didn't play one team since Sonny came in. From now on, when they hear about our interview now, maybe they should work on the. A매치 2경기에서 후반 교체되며 체력을 비축한 손흥민 역시 과거 베일처럼 LAFC 이적 첫 해 우승을 차지하겠다며 맞대결을 벼르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주말에 좀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 대회를 우승하고 싶은 거는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1월 FIFA 랭킹에서 22위를 유지해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서 포트2에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볼리비아, 가나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둔 대표팀. 11월 FIFA 랭킹에서 그대로 22위를 지키게 됐습니다. FIFA 랭킹은 월드컵 조추첨의 포트 배정 기준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본선에 진출한 42개 나라 중 20위인 만큼 포트2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1번 포트에는 개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와 FIFA 랭킹 상위 9개국을 합친 12개 팀이 2번 포트에는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12개 국가가 속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같은 2번 포트에 속할 크로아티아, 모로코 등을 피하게 돼 유리한 대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인구 15만의 섬나라 퀴라소가 처음 출전하게 돼 세계적인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어 맞대결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상대 슈팅이 3차례 골대에 맞는 행운 속에 극적으로 이룬 첫 월드컵 진출. 인구 15만 명의 섬나라 퀴라소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자메이카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은 단숨에 국가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아내의 병간호로 경기장을 지키지 못한 아드보카트 감독은 전화로 원격 지휘했습니다. Hoe vaak heeft Dick gebeld? Je hebt mij 1 keer gebeld in de rust, daar Wouter. Dat weet ik ook niet meer. 아드보카트 감독은 현지 언론을 통해 새벽 2시에 TV로 경기를 보는 게 괴로웠지만 38년 지도자 여정에서 가장 특별한 업적을 이뤘다며 감격했습니다. 전임 히딩크 감독 시절에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던 퀴라소. 같은 문화권인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과 아드보카트 감독을 영입했고 캐나다와 무승부를 거둘 정도의 전력이 되면서 월드컵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3 wedstrijden bepalen of we naar de WK gaan of niet. Nou ja, dan loop je toch te palen daar. 79살로 역대 최고령 월드컵 감독 기록을 새로 쓰게 된 아드보카트 감독은 다음 달 조추첨 결과에 따라 2006년 자신을 보좌했던 홍명보 감독과 4대 대결은 물론 고국인 네덜란드와도 맞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오늘 밖에 나가셨을 때 크게 춥진 않으셨죠? 확실히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대륙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풍이 잦아들고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았는데요. 주말까지 서풍이 지속되며 기온이 완만하게 상승해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낮아져 아침엔 쌀쌀하겠고요. 한낮엔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서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동 지방은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까지 순간 시속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산지를 중심으로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춘천 영하 4도, 대구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와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려 해왔지만 이번엔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란 관련자와 주변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는 가운데 주요 혐의자들 측에선 이제 아예 재판을 업신여기고 재판장을 향해 죽음까지 운운하며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러는 자들은 실제로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을 습격했던 폭동의 배후, 그의 측근이라 합니다. 사법부를 계엄군 밑에 두려 했던 내란 수괴를 법원 스스로 풀어주고 그 재판은 늘어지게 방치하고 이제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둬야 합니까? 시민들은 잊은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겁니다. 이젠 사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